동네에서 친절하기로 유명했던 정육점 사장 이도연은 어느 날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긴 뒤로 손님이 줄어 어려워지던 시기, 한 남자가 나타나 카드부터 던지며 무례한 주문을 반복했습니다. 말투는 거칠고 태도는 싸가지 없고 심지어 고기를 받아가면서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도연은 매번 참아냈지만 그 진상 손님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며칠 뒤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선물 세트 100개를 준비해달라고. 그리고 이 주문은 도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제가 정육점을 운영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 때만 해도 별것 없던 작은 가게였지만 제 손맛과 서비스 하나만 믿고 찾아주던 손님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기라는 게 참 정직한 물건입니다. 좋은 걸 주면 손님은 돌아오고 엉터리를 주면 금방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고집처럼 지켜온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와도 정성을 다한다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가게 앞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근처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긴 겁니다. 그날부터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제가 늘 아끼던 단골 손님들 대부분이 그곳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싸게 대량으로 팔 수 있는 마트와 다르게 저는 고기 하나하나를 손질해 파는 입장이니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들리던 손님들 대화 소리는 사라지고 고기 쇼케이스 속 조명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보통 시간이 남아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강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치고 얼굴에는 피로인지 짜증인지 모를 표정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가 계산대로 성큼 걸어와 말했습니다. 돼지고기 구워 먹기 좋은 걸로 3인분 싸봐. 그 말투부터가 이미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행동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카드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도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육점 하면서 여러 손님을 봐왔지만 카드를 던지는 손님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기분 따라 움직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손님. 구워 드시기 좋은 목살로 준비해 드릴까요? 알아서. 남자의 짧은 대답에서 성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위, 지방과 살코기 비율이 적당하고 풍미 좋은 목살을 꺼내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구이용 두께에 맞춰 칼집을 내고 모양을 잡아 포장했죠. 제가 좋아하는 작업입니다. 고기를 다루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묘한 성취감 같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포장을 받아들고는 인사도 없이 뒤돌아 나갔습니다. 고기 봉투를 들고 있는 손목의 힘이 짜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좀 이상한 손님이 왔어. 카드를 던지더라고. 아내 은영은 고기를 넣은 국물을 휘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에는 별사람 다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해요. 당신은 늘 친절한 사람인데 그런 걸로 마음 쓰지 말아요. 아들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야. 좋은 손님도 많잖아. 가족의 위로를 들으며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그 손님의 카드가 떨어지던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도 그 손님이 꽤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두세 번씩도 왔습니다. 그런데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카드부터 던지고 주문도 명령조였습니다. 삼겹살 2군 줘. 소고기 국거리 싸봐. 다음부터는 좀 빨리 좀 하라고. 제가 정성 들여 포장한 고기를 받아갈 때도 그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었고 표정도 매번 그날 기분대로 변했습니다. 어떤 날은 화가 나 있는 듯했고 어떤 날은 피곤해 보였으며 어떤 날은 그냥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친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2번 실망하고 나면 쉽게 화부터 내는 사람이 되는 건 싫었습니다. 그 손님이던 누구던 제 손으로 나가는 고기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에 없이 까다로운 주문을 했습니다. 소고기 선물 세트 하나 만들어봐. 잘 못 만들면 다음부터는 대형마트나 갈 거야. 그 말이 제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단골도 줄어든 상황에서 마트 이야기를 들으니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호흡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정성껏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제 모든 실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등심, 살치살, 치맛살을 균형 있게 조합하고 마블링이 고르게 퍼진 것만 골라 포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제 전부를 보여주듯 세트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그는 그 선물 세트를 들고 말 한마디 없이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구나 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고기 선물 세트 100인분 준비해놔. 저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100인분이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찾으러 갈 테니까 맞춰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주문을 하는 걸까? 장난인가? 테스트인가? 아니면 진짜 필요한 걸까?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에게 주문은 곧 생명입니다. 저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도축장 다녀오고 거래처에 연락해 좋은 고기만 잔뜩 구해왔습니다. 하루 종일 고기를 손질하고 포장하고 아내도 옆에서 도와주며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늘 다니던 차림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의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결제를 하면서 그는 무표정하게 봉투를 확인하더니 뒤돌아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저에게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잘하네. 앞으로는 여기서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만 남기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아직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남자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이상하게 두근거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남자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서만 살 거라니.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곱씹다 보면 괜히 가슴이 뛰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육점 사장으로서 칭찬을 받은 건 분명한데 그 사람의 태도가 지금까지 너무 심해서 쉽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뒤로도 예고 없이 찾아왔고 여전히 무례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방식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여는 순간 건물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지나치려다 차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내려오는 걸 보고 멈췄습니다. 그 남자 강태수였습니다. 그는 시계를 한번 보고는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겹살 2군.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인사도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주문만 던지고 계산대로 걸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100인분 주문 이후 태도가 조금 바뀔까 기대했던 저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삼겹살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불판에 올렸을 때 육즙이 살아날 만큼 맛있는 부위를 정성껏 골랐습니다. 고기를 자를 때마다 칼에서 탁탁 울리는 소리가 가게 안으로 퍼졌습니다. 강태수는 그 사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포장을 마친 뒤 제가 계산대로 건네자 그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또 던지겠거니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손에 쥐고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진 걸까? 하지만 그 짧은 희망은 결제 직후 바로 사라졌습니다. 카드를 받아가는 태도가 너무나도 퉁명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기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음에는 빨리 좀. 그러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자 가게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무례함에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이상하게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쇼케이스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채우던 소음도 사라진 채 고깃덩어리가 들어있는 진열대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점심시간에 시장 들릴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위로가 된다는 게 새삼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엔 온종일 그 남자의 행동만 떠올랐습니다. 그 어떤 손님보다도 거슬렸고 그 어떤 손님보다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 아저씨 왔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왔다 갔지. 왜 그렇게 자주 와요? 모르겠다. 그냥 고기가 필요하니까 오겠지.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어떤 사람들은 말로 표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 알지. 그런데 계속 저러면 솔직히 사람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막 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강태수였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내일 한우 채끝 색은 준비해놔. 역시나 일방적인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전날보다 조금 힘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밤새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혹시 특별한 용도로 쓰시나요? 더 좋은 부위로도 추천드릴 수 있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그가 전화를 끊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예상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냥 사람 만나야 돼서.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 가장 단조롭고 힘이 없었습니다. 마취 속에 담긴 힘듦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손님 일이니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애초에 그는 그런 걸 허용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항상 시간에 맞춰 오던 사람이라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내려가 있었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그는 포장된 고기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던지지 않았습니다. 결제를 마친 뒤 고기 봉투를 들고 나가려는데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기 괜찮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건넨 첫 번째 긍정적인 말. 하지만 그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서 나갔고 마치 방금 전 말은 착각이었던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 주는 감정의 무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한마디에 기쁘고 한마디에 서운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자주 왔습니다. 여전히 말투는 퉁명스러웠고 태도도 사납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정말 가끔씩 친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몸이 조금 더 피곤한 날이면 말투가 약간 부드러워지거나 카드 던지던 행동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이상하게도 한 가지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뭔가 사연이 있지 않나? 단순히 매너 없는 손님이 아니라 뭔가 어둡고 깊은 무언가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더 커지는 계기가 곧 찾아왔습니다. 강태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강태수라는 남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단순히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며 느끼는 감정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거칠고 퉁명스럽지만 그 속에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한 외로움 같은 것이 늘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느 날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가게 앞 골목이 천천히 물에 잠기고 있었고 가게 안도 유난히 어둑했습니다. 저는 쇼케이스 위에 물기를 닦으며 오늘 장사를 슬슬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없고 비까지 오니 가게는 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열리며 빗소리를 뚫고 익숙한 발걸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지금까지 봤던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카드부터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살짝 떨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계산대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3근. 말투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너질 듯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기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가게를 채웠지만 평소에 비해 유난히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포장을 다 마친 뒤
봉투를 내밀자 강태수는 한참 동안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제가 조용히 부르자 그제야 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고기 잘 먹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분명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순간 대답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태수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든 채 고개를 숙이더니 뒤돌아가게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저에게만 보여준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가게를 열고 고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바라볼 때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또 올 것만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전화가 왔습니다. 이른 아침 개점 준비를 막 끝낸 시간. 휴대폰 화면에 그의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어서 들린 그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한우 꽃등심 열근 준비해놔. 지금까지와 달랐던 점은 그가 곧이어 말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야. 그 말에는 일정한 절박함이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준비하며 고민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명령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유를 밝혔다. 게다가 그날 밤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눈까지 붉혔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날 저녁 그는 정해진 시간보다 20분 늦게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날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무언가 결심을 하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기를 받아들고 확인하던 그는 갑자기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당신 고기 잘해. 그 말은 칭찬을 넘어선 인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가게를 지켜온 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만 잘 끝나면 다시 연락할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분명 진심이 있었습니다. 전날과 달리 확실히 변한 사람의 진심. 그가 가게 문을 나서자 이상하게도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그 중요한 자리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익숙한 번호가 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강태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은 그 순간 모든 소리를 멈춘 듯 했습니다.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정육점 불도 다 끄고 아내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도현 사장님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깃든 말투였습니다. 예, 맞습니다만 말씀하세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병원입니다. 강태수 씨가 사장님께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의사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과로가 심했고 최근 심장 쪽 컨디션도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식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본인이 꼭 사장님께 연락을 부탁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눈치챈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강태수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쓰러졌대. 세상에. 그날 밤 저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오는 정육점에서 붉어진 눈으로 삼겹살을 받아가던 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가 그날 했던 말, 오늘 자리만 잘 끝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그 중요한 자리가 그만큼 무거웠던 걸까? 아니면 그 자리 자체가 그를 짓눌러 온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을 열기 전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이라 그런지 한산했고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입원실 번호를 확인하고 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린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평소에 거칠고 단단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그가 보였습니다. 깔끔한 병원복, 그리고 창백한 얼굴.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 고개를 숙이던 그 남자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왔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다가갔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이 꼴인데. 그러더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중요한 자리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는 조용하고 느린 속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는 사람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잃었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업이 크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욕심도 붙고, 욕심이 붙으면 결국 배신이 생기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 사람을 거의 잃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손등에 자리 잡은 주사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사업가라는 외피 속에 감춰져 있던 상처들이 지금은 그대로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중요한 자리는 새로운 협력업체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큰 계약 중 하나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결국 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셨던 건가요? 예. 정신이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장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 가슴은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제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 동네 고깃집들을 다 봤습니다. 여러 군데 가보고 여러 사람 상대도 해봤죠. 그런데 계속 다시 오게 된 곳은 여기였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카드 던져도 반말을 해도 기분 나쁜 말 해도 사장님은 한 번도 눈을 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저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손님이니까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가게는 많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오래 일했더니 남는 건 믿음보다도 의심뿐이더군요. 그래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저는 순간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카드를 던지고 말을 툭툭 내뱉고 인사도 안 하고 돌아가던 모습들. 그 모든 게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그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필요했습니다. 사장님 덕에 제가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자리에서 제가 버텨낸 이유도 사장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거칠고 단단해 보이던 사람의 속이 이렇게 부서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침대 위에 걸린 심장 모니터의 파형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이불을 천천히 쓸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예. 제가 회복되면 제 회사 전 직원 선물 세트를 맡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 정말입니까?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장님뿐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거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최대한의 신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끝이 조금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내게 무례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결국 이렇게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만약 제 인생을 다시 믿어볼 수 있다면 그 시작은 여기일 겁니다. 그 말이 끝나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더 있는지, 그가 왜 여기까지 무너졌는지, 그게 오늘 한마디로 다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아주 크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강태수를 보고 돌아온 날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고기를 손질하는 동안에도 병원에 누워있던 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사람을 단순한 진상 손님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카드를 던지고 명령하듯 말하고 인사 한마디 없이 돌아가는 무례한 손님. 하지만 병원에서 제가 본 그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스럽고 거칠어 보이던 그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외롭게 버티던 사람이었고 무례하게 행동했던 이유조차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어이없는 변명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삶과 상처를 생각하면 저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썰다가도 문 쪽을 힐끗 보게 되고 계산대를 정리하면서도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강태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진심 어린 말을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내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아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수 씨 때문이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여보가 병원 다녀온 날 표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장사하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아내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한 지 15년 동안 저는
웬만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장사가 안 되는 날, 매출이 떨어지는 날. 그럴 때도 그냥 묵묵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태수라는 남자 때문에 저는 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병원에 누워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돼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강태수 씨, 퇴원하셨습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좀 버텼습니다. 저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건 기억하십니까? 제 회사 전 직원 선물 세트. 순간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걸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어느새 비어가던 쇼케이스, 한산한 정육점, 대형마트가 생긴 이후 점점 줄어들던 발걸음들, 그리고 몇 년 동안 가게를 지키며 쌓아온 제 자존심. 저는 마음속에서 답을 내렸습니다. 예, 맡겠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난 뒤 저는 한동안 계산대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결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고기를 손질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200명 가까운 인원에게 줄 선물 세트. 그걸 이 작은 가게에서 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말을 꺼냈습니다. 은영아, 재훈아, 큰일이 생겼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강태수 씨 있잖아. 그분 회사 전 직원 선물 세트를 맡기겠대. 아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반응했습니다. 정말요? 응. 믿기지 않지?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거 엄청 큰 거 아니에요? 회사 전 직원이면 최소 몇백 명은 될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셋이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됐어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요. 재훈이도 주먹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도울게요. 학교 끝나고 바로 올게. 가족들의 격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정육점에 다시 불이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강태수가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보았던 창백한 얼굴과는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난 그는 다시 그 단단한 얼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퍽퍽하거나 무뚝뚝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준비할 게 많죠?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는 잠시 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믿고 있다는 단단한 확신. 그날 우리는 선물 세트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태수는 자리를 옮겨가며 종종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하는 구성이면 충분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 말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고기 실력을 온전히 믿고 맡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기 직전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예,
혹시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식사에 초대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줄곧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러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감춰온 비밀이 조용히 그리고 깊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육점 문을 닫고 가게 불을 끄는 동안에도 제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강태수와 단둘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어딘가 어색하고 동시에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골처럼 자주 오긴 했지만 서로 편히 대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카드 던지고 명령하고 무뚝뚝하게 떠나던 사람. 그가 이제는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약속 장소는 가게에서 가까운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작은 방이 있는 곳이라 둘이 이야기하기엔 적당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지만 병원에서 봤던 약한 기운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사람을 밀어내던 눈빛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눈빛이었습니다. 왔습니까? 그가 일어나며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에서 갈치조림과 된장찌개를 내오자 방 안에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둘 다 숟가락을 드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강태수였습니다. 사장님, 예. 제가 예전부터 사장님께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뭔지 말씀해 보세요. 그는 손등을 잠시 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굴어도 왜 저를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질문은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손님이니까요.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손님이면 그런 취급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고기를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 오든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식탁 아래로 떨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심장에 직접 손을 얹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이라서요? 예. 사람이라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잡은 손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흔들림은 누구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왜 사람을 시험하는지 말해드릴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고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예, 5년 전입니다. 사업이 커지고 일이 많아지면서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저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묻더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어야 할 사람을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걸.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천천히 훔쳤습니다. 강태수라는 사람이 울음을 참는 모습은 지금까지 제가 봐온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니 사람을 못 믿게 됐습니다.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골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험하신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누군가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돈 냄새 맡아 접근하고, 누군가는 제 눈치를 보고 말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제 기준에 조금만 못 미쳐도 떠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떠봤습니다. 카드를 던지고 무례하게 굴고 일부러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굴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와도 또 다시 와도 사장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선물 세트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장님께 식사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육점을 하면서 많은 손님을 만났지만 이렇게 진한 속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사람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 시작을 사장님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강태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식당 앞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기 전 잠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이번 선물 세트는 제 회사가 아니라 제 인생을 걸고 맡기는 겁니다.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됩니다. 며칠 뒤 강태수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 제 가게뿐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강태수와의 식사 자리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을 믿어보려고 한다는 그의 결심이 제게는 이상한 감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보다 짧은 안부 인사가 더 많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기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 사람다운 투박한 말투지만 매번 읽을 때마다 미묘하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회복에 제가 작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문을 준비하며 고기를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강태수의 회사 직원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여기 이도현 사장님 맞으시죠? 예. 그런데 누구시죠? 그는 말문을 열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강 대표님이 회사에서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 났다는 겁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입니다. 예. 비자금이요? 예. 지금 회사는 거의 전쟁터입니다. 언론까지 달라붙었고 직원들 사이도 서로 의심하고 있고 대표님이 오늘 회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수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회사에 계십니다. 대표님이 사장님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피해줄까봐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괜히 피해주지 않으려고,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평소라면 감정 없는 말투로 대했을 그가 이제는 저를 걱정하고 있다니.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신음만 반복됐고 결국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뉴스에 그 사람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회사 화면, 언론 마이크가 몰린 현관, 대표 비자금 의혹이라는 자막. 저는 TV를 끄지도 켜지도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 사람 괜찮을까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그날 밤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말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사람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다시 무너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장사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확인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에서 사라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앞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조금 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강태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강태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거의 풀려 있었으며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한 걸음에 그의 앞에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는 말하려다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크게 들린 한마디. 배신당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믿어선 안 될 사람에게요.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아내가 있을 때부터 제 옆을 지키던 그 사람에게요. 그의 말은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비자금이란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비리를 만든 놈이 저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믿고 있었던 제 부장입니다. 제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절 팔아넘겼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는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장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가진 게 다 무너진다고 해도 선물 세트 일은 그대로 갑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 그걸 신경 쓰십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사장님과 한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장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언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을 믿지 않았던 그가 세상이 무너진 순간에 저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은 제 정육점과 가족에게까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강태수가 정육점 의자에 주저앉아 배신당했습니다라고 말하던 순간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기를 사러 오던 그의 퉁명스러운 말투 뒤에, 카드를 던지던 거칠고 예민한 행동 뒤에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인생의 깊은 상처들이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처럼 정육점에 왔습니다. 어떤 날은 고기를 사러 왔고 어떤 날은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다 갔습니다. 저는 일하다 말고 그를 잠시 보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목에서 떨림이 보일 때면 저는 괜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사장님, 예,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그 말 뒤에는 늘 깊은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여전히 그는 무너져 있었고 여전히 감정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무너진 모습 그대로가 오히려 그가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태수는 다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당분간 휴식을 권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 강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선물 세트 일정 그대로 진행합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면 그걸 신경 쓸 상황이 아닐 텐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건 약속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저도 사장님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해지는 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선물 세트 준비 방식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은영아, 이 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늘 그래왔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번 맡으면 제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선물 세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육점 작은 작업대가 전쟁터처럼 바뀌었습니다. 거래처에 전화해 고기를 최대한 좋은 걸로 확보하고 아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스티커 붙이는 일을 돕고 아내가 포장 디자인을 맡아 도왔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더 깊어지고 허리는 무거워졌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손님들로 인해 조용하던 가게에 다시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육점 내부는 박스와 테이프, 라벨지, 냉장고 열었다 닫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간중간 강태수는 종종 들러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감정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신뢰를 저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던 어느 날 오후 강태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시간 되십니까? 그는 회사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저를 불렀습니다.
도착하니 그는 평소보다 단단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예. 그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비자금 뒤집어 씌운 놈. 증거가 나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해결된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법적으로도 정리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아내도 믿음도 사람도. 하지만 이번에는 사장님 덕에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마음 깊숙이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회사가 다시 안정되기 시작하자 상황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선물 세트 작업에도 더 힘이 실렸습니다. 강태수는 매일 재차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선물 세트는 제 회사의 명예를 걸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는 어느새 저에게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아주 다른 의미로 쓰고 있었습니다. 존중, 감사, 신뢰. 그 모든 게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드디어 선물 세트가 완성된 날. 정육점 안은 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라벨 붙이고 포장하며 우리는 마치 가족 행사 준비하듯 분주했습니다. 강태수가 직접 트럭을 여러 대 보내 수거하러 왔습니다. 트럭이 가게 앞 골목을 가득 채우자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무엇 때문에 난리인지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강태수는 트럭을 확인한 뒤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차 문을 열려다가 문을 닫고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예. 앞으로 우리 회사 직원 워크샵, 명절 세트, 행사고기 전부 사장님 가게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예. 전부요? 예. 앞으로 제 회사 고기는 다 사장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약속 이상이었습니다. 사업가가 그리고 상처받았던 한 남자가 자신의 미래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건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람을 다시 믿어보기로 한 그 첫 번째 사람이 사장님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 무거운 의미였습니다. 강태수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트럭 행렬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눈앞 풍경이 꿈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게 다시 시작되는 거야. 정육점 앞 골목에 불빛이 켜졌고 밤바람 속에서 오래된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처음부터 아름답지 않습니다. 처음엔 상처로 시작되고 오해로 이어지고 시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그 진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결국 서로의 삶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무례한 손님으로 시작했던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묵묵히 받아준 정육점 사장.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 결국 서로의 삶을 다시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고기를 썰어 올리는 정육점의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는 그의 손끝에서 한 남자의 인생도 함께 새롭게 시작됩니다.